강남 상구의 재건축 아파트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도 강남 불패 신화 때문에 강남에 대한 투자 수요는 좀 식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강남 그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값 상승이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항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처음에 도시가 형성될 때 한 도시에서 중심지부터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가격이 퍼지거든요. 중심지 가격이 이만큼이라면 점점 조금 낮아져요. 근데 도시가 인구가 몰리면 몰릴수록 이게 뾰족하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거는 중심지 값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값은 사이클을 보면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져요. 상승할 때는 꼭대기부터 상승해요. 그래서 사이클이 만일에 짧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시작됐는데도 외곽부터 하락하죠. 하락기가 끝났는데도 중심지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이게 중심지거든요. 중심지. 그게 이제 우리는 강남이라고 보통 부를 수도 있는데, 꼭 강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강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꼭 중심지가. 중심지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게 침체가 장기화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동산 침체가 좀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데, 장기화되면 중심지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좀 늦게 떨어진다는 거죠. 외곽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중심지는 좀 늦게 떨어진다는 것 뿐이지, 사이클이 좀 길어지고 침체가 장기화돼 버리면 결국은 중심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이클상 마지막 하락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마지막 수 있겠네요. 사이클상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남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이클상 어느 정도 근데 앞으로 이제 장기 침체를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 침체가 되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중심지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상승 국면이 끝났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장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심지가 하락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 바닥이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도 예측이 가능한, 지금 사이클이 좀 변했어요. 하여튼 코로나나 뭐 또 세계 정세나 이런 걸 비춰보면 하여튼 사이클이 이상하게 지금 변형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서울 전역이 약간 강남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가 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기보다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삼성전자 주식은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유독 그렇게 얘기해요. 투자로 다 생각하고 사고 팔고 있는데 인구가 주니까 가격이 빠진대요. 왜요? 저는 그래서 그건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빠졌지만 투자로 예를 들어서 도쿄라든가 이런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오른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할 수 있다고 봐요. 막 서울만 지금 몰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투자 가치가 없어요. 없어져. 그죠? 너무 비싸서. 더 이상 가격은 못 올라. 그러면 사실은 다른 양상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만 국한하면 노령 세대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젊은 세대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다 밀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령 세대는 집을 추가적으로 사는 것보다 파는 쪽에 가깝죠. 그렇죠? 언젠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이럴 수도 있어요.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는. 그러면 의외로 서울의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값의 변동성을 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집값이 빠지는데요. 선벨트 쪽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쪽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인구가 대거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위에는 수요가 없으니까 집값이 위에는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 한국을 대입해보면 서울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10년 후는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10년 후까지 보시지 마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케인즈가 한 말인데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는 모두 죽고 없는데 왜 장기 걱정을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 걱정하지 마시라. 예, 장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쉽게 하는 말이 이제 때를 기다리자 이런 말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때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 기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는 건 그냥 멍하니 기다려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여자친구를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시라고 하면 2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5시에 가 있으면 돼. 그죠? 그런데 여자친구를 그 약속을 안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다니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시장에서는 후자가 되어야 돼요.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약속된 게 없잖아요. 누가 올해 말에 20% 집값 떨어질 거야. 약속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찾는 건 기회라고요. 기회라고 하면 계속 기다려고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공부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이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때를 기다리시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뭐 일생에 집을 많이 사면 3, 4채 사거든요. 3번, 4번 삽니다. 그러면 때를 기다리면 그 3번, 4번 살 때 그때만 보는 그건 아니고 계속 봐야 기회를 잡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 하시려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심을 찾아드리고 싶다. 그리고 관점의 전환을 좀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붕괴론 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면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10년 뒤에는 서울 전역이 약간 강남 아파트처럼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후에요? 10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왜냐면, 자, 우리 인구 감소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됐냐면, 2015년부터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급감하니까 우리 주택 구매 연령은 30에서 59세 정도고요. 예전에는 40에서 59세였는데, 요즘 30대들도 많이 사니까 30에서 59세 정도 본다면, 2015년에 줄어든 출산율이 2025년, 2035년, 2045년, 한 2040년 넘어가게 되면 주택 구매 연령이 돼요. 그 얘기는 주택 구매 연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40년이 넘어가게 되면. 20년 후가 되면은요. 그래서 저는 20년 후는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된다. 진짜 골든타임은 20년 남았고, 더 짧게 본다면 10년. 20년 내에 뭔가 승부수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정부나 국회도 최우선 과제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정치 논리는 알아서 하시고, 이런 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10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후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고 10년 또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10년 내에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우려, 걱정 정도인데 서서 영향을 주긴 하겠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젊은 친구들도 이제 줄어들잖아요. 대학교도 문제가 되고 서울의 힘이 뭘까요? 저는 대학교, 양질의 대학교와 거기에 따른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 또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의 저는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무조건 안전해. 지방보다는 낫죠. 낫긴 한데 서울은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1억 되는 분이 있습니다. 월 수입이 1억이면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죠. 굉장한데 5천으로 줄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중산층이나 서민 관점에서 보면 야 5천이나 벌어 라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50%가 감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5천이 되면 삶이 윤택할까요? 힘들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죠. 네. 왜 1억에 맞춰서 작은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맞아요. 애들도 유학도 보내고 투자도 하고 뭐 대출 이자도 많고 부모님 용돈 또 막 몇백만 원씩 주고 넉넉하게 살다가 이게 줄게 되면 모든 스텝이 꼬인단 말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지방보다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서울이 절대 인구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요. 지금도 줄고 있잖아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김포나 다른 인접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니까 수도권으로 본다면 아직은 줄지 않아요. 2035년까지는 크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 10년 이후가 되면 이제 점점 유입되는 인구가 줄고 대학교도 지방부터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하잖아요. 지방 대학교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입생들은 못 구해요. 이게 10년 전에도 경고가 나왔거든요. 문제야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줄어드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탈출구를 뭐 동남아나 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은 막 받아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충당해서 오래 버틸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죠. 그러면 서울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 서울의 문제란 말이에요. 서울의 뭐 스카이 정도는 그래도 좋은 대학교니까 어떻게 하겠지만 서울의 나머지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또 인구, 학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문제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절대 수요가 줄어듭니다. 아무리 뭐 구매 욕구가 살아나고 뭐 집을 막 사고 싶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도 20년 후가 되면 이 절대 인구 감소는 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10년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 20년 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서울에 살아가지고요 잘 못 느껴요. 왜? 서울은 지금도 인구 밀도가 너무나 높잖아요. 서울에 공실 잘 없잖아요. 어지간하면 뭐 이화여대 쪽에 가면 좀 공실이 있긴 한데 지방에 가보면 한 집 건너 하나씩 공실이거든요. 중심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제 고향만 가더라도 명절 때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번화가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차이가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 차이가 뭐냐면 서울에는 새 아파트가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 한 5년에 지은 아파트가 있고 2022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으면 새 아파트가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면 그렇죠. 주변 아파트가 비슷한 비율로 따라는 가요. 따라는 가잖아요. 차이가 날 뿐이지 이렇게 따라는 가는데 지방 같은 경우 안 따라가요.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6억이면 기존에 있는 구축은 1억, 2억이에요. 이 정도로 이게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20년 후에 되면 서울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면은 인구가 몰려들어서 서울이 이제 강남처럼 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강남처럼 될까요? 그러면 일본 도쿄를 보면 도쿄는 다 뭐 가격이 올라가고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와도 도쿄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도쿄가 살아남은 지역은 도쿄의 중심 지역들. 우리가 말하는 마용성이나 강남 3구, 4구, 흑석 뭐 이런 지역들이 살아남는 거지 도쿄가 전체가 살아남지 않거든요. 도쿄가 얼마나 커요. 우리 경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골짜기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지역의 가격 하락을 보고 도쿄도 집값이 떨어졌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도쿄가 폭락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올랐다고 하는 양단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는 서울의 핵심 지역들, 한강 벨트로 해가지고, 한강 벨트는 저는 어떤 경우라도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게 살아남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그 중심 지역들, 오히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인도를 가더라도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양극화, 인도, 가장 잘 사는 부자가 인도에 있잖아요. 아파트도 조 단위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 헐리우드 스타 초청해가지고 애 생일잔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지는데 이제 서울도 그럼 모두가 잘 사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서울은 뭐를 봐야 되냐면
지방을 봐도 그렇고 일본을 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일본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설마 그렇게는 안 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장기 침체, 저성장은 저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고성장으로 가야 돼. 저성장이 잘못됐어. 이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요. 2% 성장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선진국으로 갔기 때문에 2% 성장이 저성장으로 우리가 거기서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지 고성장을 가는 길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례를 보면 어느 지역이 살아남았을까? 뭐 우리가 도쿄는 살아남고 뭐 다른 지역은 안 돼. 이거는 권역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역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역세권으로 갑니다. 역세권. 그러니까 권역이 아니라 이제 저는 라인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역 주변은 살아남는다. 우리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역 주변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역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데 뭐 17억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비슷하게 내려가니까 돈이 좀 부족하면 역하고 거리가 있는 17억 아파트를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하더라도 같은 돈이면 역세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아파트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뭐 꼬마 빌딩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특히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꼬마 빌딩, 상가 같은 경우는 아마 역세권의 가치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면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데 역과 거리가 있는 꼬마 빌딩은 30억, 역세권은 뭐 40억, 50억. 그러면 40억, 50억을 주더라도 역세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치가 창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몰려들고 이 부동산으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물건들은 일본에서도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히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체 어떤 가치가 나올 수 있는 물건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서울이 다 잘 산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고요. 서울에서도 벨트로 따지면 한강 벨트, 그리고 또 라인으로 본다면 역을 따라서 골드라인을 따라서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은 또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살아남는다. 지방을 보더라도 이제 광역시들 살아남겠죠. 광역시에서도 또 지하철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하철이 있는 곳들은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지방 광역시들은. 그럼 무조건 역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부터라도. 이미 발생하고 나면 그때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자리를 역세권에 잡고 있어야 되고요.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일본 보면은 역세권 주변에 또는 그 상업지역, 막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막 그런 진짜 몇십 년, 50년, 100년 된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가지고 안 팔아서 그렇지 그게 낙후가 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야, 이렇게 좋은 땅에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돼? 그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다 팔고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일본 사례를 보고 지방 사례를 본다면 결국에는 살아남는, 서울에서도 다가 아니다. 역세권 주변에, 지방 광역지들도 역세권 주변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들. 지방에서도 이제 도시별로 다르잖아요. 인구, 최근에 뭐, 인구 감소, 뭐, 부활, 3종 프로젝트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될 일입니까? 세제 혜택을 준다고 사겠냐고요. 보시면, 여기 왜 사야 되지? 구매 욕구가 생겨야 구매 능력을 따지는데, 세금 깎아준다고 구매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구매 욕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곳으로 가야죠. 인구 감소되는 곳은 투자 기피 대상인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1주택 혜택을 주면 뭐 하냐고요. 올라가지를 않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들. 뭐 있잖아요. 산업단지들. 울산, 창원, 또 뭐가 있죠? 뭐, 포항, 구미, 뭐 이런 지역들. 광역시, 그리고 뭐 군산 이런 데도.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좀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또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지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지역들. 그리고 그 세종, 뭐 이렇게 또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살아남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 인구 감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돈을 벌었는데 인구 감소 막아야지, 인구 소멸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국가에 한번 보탬을 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양극화잖아요. 지방에서도 양극화,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서울은 잘 되고 지방은 소멸돼. 이거 너무나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서울에서도 양극화, 서울구에서도 양극화, 지방에서도 양극화, 지방 도시에서도 양극화. 이게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남 상구의 재건축 아파트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도 강남 불패 신화 때문에 강남에 대한 투자 수요는 좀 식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강남 그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값 상승이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항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처음에 도시가 형성될 때 한 도시에서 중심지부터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가격이 퍼지거든요. 중심지 가격이 이만큼이라면 점점 조금 낮아져요. 근데 도시가 인구가 몰리면 몰릴수록 이게 뾰족하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거는 중심지 값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값은 사이클을 보면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져요. 상승할 때는 꼭대기부터 상승해요. 그래서 사이클이 만일에 짧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시작됐는데도 외곽부터 하락하죠. 하락기가 끝났는데도 중심지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이게 중심지거든요. 중심지. 그게 이제 우리는 강남이라고 보통 부를 수도 있는데, 꼭 강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강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꼭 중심지가. 중심지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게 침체가 장기화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동산 침체가 좀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데, 장기화되면 중심지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좀 늦게 떨어진다는 거죠. 외곽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중심지는 좀 늦게 떨어진다는 것 뿐이지, 사이클이 좀 길어지고 침체가 장기화돼 버리면 결국은 중심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이클상 마지막 하락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마지막 볼수 있겠네요. 사이클상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남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이클상 어느 정도 근데 앞으로 이제 장기 침체를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 침체가 되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중심지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상승 국면이 끝났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장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심지가 하락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 바닥이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사이클이 좀 변했어요. 하여튼 코로나나 뭐 또 세계 정세나 이런 걸 비춰보면 하여튼 사이클이 이상하게 지금 변형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서울 전역이 약간 강남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가 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기보다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삼성전자 주식은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유독 그렇게 얘기해요. 투자로 다 생각하고 사고 팔고 있는데 인구가 주니까 가격이 빠진대요. 왜요? 저는 그래서 그건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빠졌지만 투자로 예를 들어서 도쿄라든가 이런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오른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할 수 있다고 봐요. 막 서울만 지금 몰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투자 가치가 없어요. 없어져. 그죠? 너무 비싸서. 더 이상 가격은 못 올라. 그러면 사실은 다른 양상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만 국한하면 노령 세대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젊은 세대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다 밀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령 세대는 집을 추가적으로 사는 것보다 파는 쪽에 가깝죠. 그렇죠? 언젠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이럴 수도 있어요.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는. 그러면 의외로 서울의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값의 변동성을 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집값이 빠지는데요. 선벨트 쪽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쪽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인구가 대거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위에는 수요가 없으니까 집값이 위에는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 한국을 대입해보면 서울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10년 후는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10년 후까지 보시지 마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케인즈가 한 말인데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는 모두 죽고 없는데 왜 장기 걱정을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 걱정하지 마시라. 네, 장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쉽게 하는 말이 이제 때를 기다리자 이런 말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때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 기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는 건 그냥 멍하니 기다려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여자친구를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시라고 하면 2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5시에 가 있으면 돼. 그죠? 그런데 여자친구를 그 약속을 안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 하는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다니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시장에서는 후자가 되어야 돼요.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약속된 게 없잖아요. 누가 올해 말에 20% 집값 떨어질 거야. 약속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하는 건, 찾는 건 기회라고요. 기회라고 하면 계속 기다려고,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공부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이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때를 기다리시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뭐 일생에 집을 많이 사면 3, 4채 사거든요. 3번, 4번 삽니다. 그러면 때를 기다리면 그 3번, 4번 살 때 그때만 보는, 그건 아니고 계속 봐야 기회를 잡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 하시려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심을 찾아드리고 싶다. 그리고 관점의 전환을 좀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붕괴론 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면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10년 뒤에는 서울 전역이 약간 강남 아파트처럼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후에요? 10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왜냐면, 자, 우리 인구 감소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됐냐면, 2015년부터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급감하니까 우리 주택 구매 연령은 30에서 59세 정도고요. 예전에는 40에서 59세였는데, 요즘 30대들도 많이 사니까 30에서 59세 정도 본다면, 2015년에 줄어든 출산율이 2025년, 2035년, 2045년, 한 2040년 넘어가게 되면 주택 구매 연령이 돼요. 그 얘기는 주택 구매 연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40년이 넘어가게 되면. 20년 후가 되면은요. 그래서 저는 20년 후는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된다. 진짜 골든타임은 20년 남았고, 더 짧게 본다면 10년. 20년 내에 뭔가 승부수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정부나 국회도 최우선 과제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정치 논리는 알아서 하시고, 이런 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10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후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고 10년 또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10년 내에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우려, 걱정 정도인데 서서 영향을 주긴 하겠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젊은 친구들도 이제 줄어들잖아요. 대학교도 문제가 되고. 서울의 힘이 뭘까요? 저는 대학교, 양질의 대학교와 거기에 따른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 또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의 저는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무조건 안전해. 지방보다는 낫죠. 낫긴 한데 서울은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1억 되는 분이 있습니다. 월 수입이 1억이면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죠. 굉장한데 5천으로 줄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중산층이나 서민 관점에서 보면 야 5천이나 벌어 라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50%가 감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5천이 되면 삶이 윤택할까요? 힘들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죠. 네. 왜 1억에 맞춰서 작은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맞아요. 애들도 유학도 보내고 투자도 하고 뭐 대출 이자도 많고 부모님 용돈도 막 몇백만 원씩 주고 넉넉하게 살다가 이게 줄게 되면 모든 스텝이 꼬인단 말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지방보다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서울이 절대 인구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요. 지금도 줄고 있잖아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김포나 다른 인접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니까 수도권으로 본다면 아직은 줄지 않아요. 2035년까지는 크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 10년 이후가 되면 이제 점점 유입되는 인구가 줄고 대학교도 지방부터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하잖아요. 지방 대학교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입생들은 못 구해요. 이게 10년 전에도 경고가 나왔거든요. 문제야.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줄어드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탈출구를 뭐 동남아나 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은 막 받아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충당해서 오래 버틸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죠. 그러면 서울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 서울의 문제란 말이에요. 서울의 뭐 스카이 정도는 그래도 좋은 대학교니까 어떻게 하겠지만 서울의 나머지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또 인구, 학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문제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절대 수요가 줄어듭니다. 아무리 뭐 구매 욕구가 살아나고 뭐 집을 막 사고 싶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도 20년 후가 되면 이 절대 인구 감소는 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10년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 20년 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서울에 살아가지고요 잘 못 느껴요. 왜? 서울은 지금도 인구 밀도가 너무나 높잖아요. 서울에 공실 잘 없잖아요. 어지간하면 뭐 이화여대 쪽에 가면 좀 공실이 있긴 한데 지방에 가보면 한 집 건너 하나씩 공실이거든요. 중심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제 고향만 가더라도 명절 때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번화가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차이가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 차이가 뭐냐면 서울에는 새 아파트가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 한 5년에 지은 아파트가 있고 2022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으면 새 아파트가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면 그렇죠. 주변 아파트가 비슷한 비율로 따라는 가요. 따라는 가잖아요. 차이가 날 뿐이지 이렇게 따라는 가는데 지방 같은 경우 안 따라가요.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6억이면 기존에 있는 구축은 1억, 2억이에요. 이 정도로 이게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20년 후에 되면 서울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면은 인구가 몰려들어서 서울이 이제 강남처럼 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강남처럼 될까요? 그러면 일본 도쿄를 보면 도쿄는 다 뭐 가격이 올라가고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와도 도쿄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도쿄가 살아남은 지역은 도쿄의 중심 지역들. 우리가 말하는 마용성이나 강남 3구, 4구, 흑석 뭐 이런 지역들이 살아남는 거지 도쿄가 전체가 살아남지 않거든요. 도쿄가 얼마나 커요. 우리 경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골짜기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지역의 가격 하락을 보고 도쿄도 집값이 떨어졌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도쿄가 폭락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올랐다고 하는 양단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는 서울의 핵심 지역들, 한강 벨트로 해가지고, 한강 벨트는 저는 어떤 경우라도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게 살아남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그 중심 지역들, 오히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인도를 가더라도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양극화, 가장 잘 사는 부자가 인도에 있잖아요. 아파트도 조 단위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 헐리우드 스타 초청해가지고 애 생일 잔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지는데 이제 서울도 그럼 모두가 잘 사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서울은 뭐를 봐야 되냐면 지방을 봐도 그렇고 일본을 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일본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설마 그렇게는 안 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장기 침체, 저성장은 저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고성장으로 가야 돼. 저성장이 잘못됐어. 이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요. 2% 성장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선진국으로 갔기 때문에 2% 성장이 저성장으로 우리가 거기서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지 고성장을 가는 길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례를 보면 어느 지역이 살아남았을까? 뭐 우리가 도쿄는 살아남고 뭐 다른 지역은 안 돼. 이거는 권역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역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역세권으로 갑니다. 역세권. 그러니까 권역이 아니라 이제 저는 라인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역 주변은 살아남는다. 우리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역 주변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역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데 뭐 17억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비슷하게 내려가니까 돈이 좀 부족하면 역하고 거리가 있는 17억 아파트를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하더라도 같은 돈이면 역세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아파트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뭐 꼬마 빌딩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특히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꼬마 빌딩, 상가 같은 경우는 아마 역세권의 가치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면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데 역과 거리가 있는 꼬마 빌딩은 30억. 역세권은 뭐 40억, 50억. 그러면 40억, 50억을 주더라도 역세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치가 창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몰려들고 이 부동산으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물건들은 일본에서도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히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체 어떤 가치가 나올 수 있는 물건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서울이 다 잘 산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고요. 서울에서도 벨트로 따지면 한강 벨트 그리고 또 라인으로 본다면 역을 따라서 골드라인을 따라서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은 또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살아남는다. 지방을 보더라도 이제 광역시들 살아남겠죠. 광역시에서도 또 지하철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하철이 있는 곳들은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지방 광역시들은. 그럼 무조건 역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지금부터라도. 이미 발생하고 나면 그때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자리를 역세권에 잡고 있어야 되고요.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일본 보면은 역세권 주변에 또는 그 상업지역, 막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막 그런 진짜 몇십 년, 50년, 100년 된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가지고 안 팔아서 그렇지 그게 낙후가 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야, 이렇게 좋은 땅에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돼? 그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서 그렇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다 팔고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일본 사례를 보고 지방 사례를 본다면 결국에는 살아남는 서울에서도 다가 아니다. 역세권 주변에 지방 광역시들도 역세권 주변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들. 지방에서도 이제 도시별로 다르잖아요. 인구 최근에 뭐 인구 감소 뭐 부활 3종 프로젝트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될 일입니까? 세제 혜택을 준다고 사겠냐고요. 보시면 여기 왜 사야 되지? 구매 욕구가 생겨야 구매 능력을 따지는데 세금 깎아준다고 구매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구매 욕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곳으로 가야죠. 인구 감소되는 곳은 투자 기피 대상인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1주택 혜택을 주면 뭐 하냐고요. 올라가지를 않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들 뭐 있잖아요. 산업단지들 울산, 창원 또 뭐가 있죠? 뭐 포항, 구미 뭐 이런 지역들 광역시 그리고 뭐 군산 이런 데도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좀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또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지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지역들 그리고 그 세종 뭐 이렇게 또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살아남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 인구 감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돈을 벌었는데 인구 감소 막아야지 인구 소멸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국가에 한번 보탬을 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양극화잖아요. 지방에서도 양극화,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서울은 잘 되고 지방은 소멸돼. 이거 너무나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서울에서도 양극화, 서울구에서도 양극화, 지방에서도 양극화, 지방 도시에서도 양극화. 이게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남 상구의 재건축 아파트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도 강남 불패 신화 때문에 강남에 대한 투자 수요는 좀 식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강남 그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값 상승이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항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처음에 도시가 형성될 때 한 도시에서 중심지부터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가격이 퍼지거든요. 중심지 가격이 이만큼이라면 점점 조금 낮아져요. 근데 도시가 인구가 몰리면 몰릴수록 이게 뾰족하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거는 중심지 값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값은 사이클을 보면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져요. 상승할 때는 꼭대기부터 상승해요. 그래서 사이클이 만일에 짧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시작됐는데도 외곽부터 하락하죠. 하락기가 끝났는데도 중심지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이게 중심지거든요. 중심지. 그게 이제 우리는 강남이라고 보통 부를 수도 있는데 꼭 강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강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중심지가. 중심지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게 침체가 장기화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동산 침체가 좀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데, 장기화되면 중심지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좀 늦게 떨어진다는 거죠. 외곽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중심지는 좀 늦게 떨어진다는 것 뿐이지, 사이클이 좀 길어지고 침체가 장기화돼 버리면 결국은 중심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이클상 마지막 하락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마지막 볼수 있겠네요. 사이클상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남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이클상 어느 정도 근데 앞으로 이제 장기 침체를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 침체가 되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중심지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상승 국면이 끝났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장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심지가 하락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 바닥이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사이클이 좀 변했어요. 하여튼 코로나나 뭐 또 세계 정세나 이런 걸 비춰보면 하여튼 사이클이 이상하게 지금 변형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서울 전역이 약간 강남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가 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기보다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삼성전자 주식은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투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유독 그렇게 얘기해요. 투자로 다 생각하고 사고 팔고 있는데 인구가 주니까 가격이 빠진대요. 왜요? 저는 그래서 그건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빠졌지만 투자로 예를 들어서 도쿄라든가 이런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오른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할 수 있다고 봐요. 막 서울만 지금 몰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투자 가치가 없어요. 없어져. 그죠? 너무 비싸서. 더 이상 가격은 못 올라. 그러면 사실은 다른 양상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만 국한하면 노령 세대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젊은 세대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다 밀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령 세대는 집을 추가적으로 사는 것보다
파는 쪽에 가깝죠. 그렇죠. 언젠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이럴 수도 있어요.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는. 그러면 의외로 서울의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값의 변동성을 보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집값이 빠지는데요. 선벨트 쪽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쪽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인구가 대거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위에는 수요가 없으니까 집값이 위에는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 한국을 대입해보면 서울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10년 후는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10년 후까지 보시지 마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케인즈가 한 말인데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는 모두 죽고 없는데 왜 장기 걱정을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 걱정하지 마시라. 네, 장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쉽게 하는 말이 이제 때를 기다리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때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 기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는 건 그냥 멍하니 기다려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여자친구를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시라고 하면 2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5시에 가 있으면 돼. 그죠? 그런데 여자친구를 그 약속을 안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다니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시장에서는 후자가 되어야 돼요.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약속된 게 없잖아요. 누가 올해 말에 20% 집값 떨어질 거야.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하는 건 찾는 건 기회라고요. 기회라고 하면 계속 기다려고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공부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때를 기다리시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뭐 일생에 집을 많이 사면 3, 4채 사거든요. 3번, 4번 삽니다. 그러면 때를 기다리면 그 3번, 4번 살 때 그때만 보는 그건 아니고 계속 봐야 기회를 잡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 하시려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심을 찾아드리고 싶다. 그리고 관점의 전환을 좀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붕괴론 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면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10년 뒤에는 서울 전역이 약간 강남 아파트처럼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후에요? 10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왜냐면, 자, 우리 인구 감소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됐냐면, 2015년부터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급감하니까 우리 주택 구매 연령은 30에서 59세 정도고요. 예전에는 40에서 59세였는데, 요즘 30대들도 많이 사니까 30에서 59세 정도 본다면, 2015년에 줄어든 출산율이 2025년, 2035년, 2045년, 한 2040년 넘어가게 되면 주택 구매 연령이 돼요. 그 얘기는 주택 구매 연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40년이 넘어가게 되면. 20년 후가 되면은요. 그래서 저는 20년 후는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된다. 진짜 골든타임은 20년 남았고, 더 짧게 본다면 10년. 20년 내에 뭔가 승부수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정부나 국회도 최우선 과제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정치 논리는 알아서 하시고, 이런 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10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후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고 10년 또 아마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10년 내에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우려,
걱정 정도인데 서서 영향을 주긴 하겠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젊은 친구들도 이제 줄어들잖아요. 대학교도 문제가 되고. 서울의 힘이 뭘까요? 저는 대학교, 양질의 대학교와 거기에 따른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 또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의 저는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무조건 안전해. 지방보다는 낫죠. 낫긴 한데 서울은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1억 되는 분이 있습니다. 월 수입이 1억이면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죠. 굉장한데 5천으로 줄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중산층이나 서민 관점에서 보면 야 5천이나 벌어 라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50%가 감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5천이 되면 삶이 윤택할까요? 힘들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죠. 네. 왜 1억에 맞춰서 작은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맞아요. 애들도 유학도 보내고 투자도 하고 뭐 대출 이자도 많고 부모님 용돈 또 막 몇백만 원씩 주고 넉넉하게 살다가 이게 줄게 되면 모든 스텝이 꼬인단 말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지방보다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서울이 절대 인구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요. 지금도 줄고 있잖아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김포나 다른 인접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니까 수도권으로 본다면 아직은 줄지 않아요. 2035년까지는 크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 10년 이후가 되면 이제 점점 유입되는 인구가 줄고 대학교도 지방부터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하잖아요. 지방 대학교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입생들은 못 구해요. 이게 10년 전에도 경고가 나왔거든요. 문제야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줄어드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탈출구를 뭐 동남아나 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막 받아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충당해서 오래 버틸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죠. 그러면 서울도 다시 돌아보게 되면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 서울의 문제란 말이에요. 서울의 뭐 스카이 정도는 그래도 좋은 대학교니까 어떻게 하겠지만 서울의 나머지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또 인구, 학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문제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절대 수요가 줄어듭니다. 아무리 뭐 구매 욕구가 살아나고 뭐 집을 막 사고 싶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도 20년 후가 되면 이 절대 인구 감소는 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10년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 20년 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서울에 살아가지고요 잘 못 느껴요. 왜? 서울은 지금 또 인구 밀도가 너무나 높잖아요. 서울에 공실 잘 없잖아요. 어지간하면 뭐 이화여대 쪽에 가면 좀 공실이 있긴 한데 지방에 가보면 한 집 건너 하나씩 공실이거든요. 중심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제 고향만 가더라도 명절 때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번화가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차이가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 차이가 뭐냐면 서울에는 새 아파트가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 한 5년에 지은 아파트가 있고 2022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으면 새 아파트가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면 그렇죠. 주변 아파트가 비슷한 비율로 따라는 가요. 따라는 가잖아요. 차이가 날 뿐이지 이렇게 따라는 가는데 지방 같은 경우 안 따라가요.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6억이면 기존에 있는 구축은 1억, 2억이에요. 이 정도로 이게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20년 후에 되면 서울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면은 인구가 몰려들어서 서울이 이제 강남처럼 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강남처럼 될까요? 그러면 일본 도쿄를 보면 도쿄는 다 뭐 가격이 올라가고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와도 도쿄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도쿄가 살아남은 지역은 도쿄의 중심 지역들. 우리가 말하는 마용성이나 강남 3구, 4구, 흑석 뭐 이런 지역들이 살아남는 거지 도쿄가 전체가 살아남지 않거든요. 도쿄가 얼마나 커요. 우리 경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골짜기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지역의 가격 하락을 보고 도쿄도 집값이 떨어졌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도쿄가 폭락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올랐다고 하는 양단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는 서울의 핵심 지역들, 한강 벨트로 해가지고, 한강 벨트는 저는 어떤 경우라도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게 살아남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그 중심 지역들, 오히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인도를 가더라도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양극화. 인도, 가장 잘 사는 부자가 인도에 있잖아요.
아파트도 뭐 조단위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 뭐 헐리우드 스타 초청해가지고 애 생일 잔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지는데 이제 서울도 그럼 모두가 잘 사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서울은 뭐를 봐야 되냐면 지방을 봐도 그렇고 일본을 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일본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설마 그렇게는 안 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장기 침체, 저성장은 저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고성장으로 가야 돼. 저성장이 잘못됐어. 이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요. 2% 성장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선진국으로 갔기 때문에 2% 성장이 저성장으로 우리가 거기서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지 고성장을 가는 길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례를 보면 어느 지역이 살아남았을까? 뭐 우리가 도쿄는 살아남고 뭐 다른 지역은 안 돼. 이거는 권역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역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역세권으로 갑니다. 역세권. 그러니까 권역이 아니라 이제 저는 라인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역 주변은 살아남는다. 우리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역 주변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역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데 뭐 17억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비슷하게 내려가니까 돈이 좀 부족하면 역하고 거리가 있는 17억 아파트를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하더라도 같은 돈이면 역세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아파트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뭐 꼬마 빌딩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특히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꼬마 빌딩, 상가 같은 경우는 아마 역세권의 가치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면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데 역과 거리가 있는 꼬마 빌딩은 30억, 역세권은 뭐 40억, 50억. 그러면 40억, 50억을 주더라도 역세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치가 창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몰려들고 이 부동산으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물건들은 일본에서도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히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체 어떤 가치가 나올 수 있는 물건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서울이 다 잘 산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고요. 서울에서도 벨트로 따지면 한강 벨트, 그리고 또 라인으로 본다면 역을 따라서 골드라인을 따라서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은 또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살아남는다. 지방을 보더라도 이제 광역시들 살아남겠죠. 광역시에서도 또 지하철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하철이 있는 곳들은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지방 광역시들은. 그럼 무조건 역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부터라도. 이미 발생하고 나면 그때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자리를 역세권에 잡고 있어야 되고요.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일본 보면은 역세권 주변에 또는 그 상업지역, 막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막 그런 진짜 몇십 년, 50년, 100년 된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가지고 안 팔아서 그렇지 그게 낙후가 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야, 이렇게 좋은 땅에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돼? 그 부모님이 안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다 팔고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일본 사례를 보고 지방 사례를 본다면 결국에는 살아남는, 서울에서도 다가 아니다. 역세권 주변에, 지방 광역시들도 역세권 주변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들. 지방에서도 이제 도시별로 다르잖아요. 최근에 뭐 인구 감소 부활 3종 프로젝트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될 일입니까? 세제 혜택을 준다고 사겠냐고요. 보시면 여기 왜 사야 되지? 구매 욕구가 생겨야 구매 능력을 따지는데 세금 깎아준다고 구매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구매 욕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곳으로 가야죠. 인구 감소되는 곳은 투자 기피 대상인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1주택 혜택을 주면 뭐 하냐고요. 올라가지를 않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들 뭐 있잖아요. 산업단지들, 울산, 창원, 또 뭐가 있죠? 뭐 포항, 구미, 뭐 이런 지역들, 광역시, 그리고 뭐 군산 이런 데도.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좀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또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지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지역들, 그리고 그 세종 뭐 이렇게 또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살아남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 인구 감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돈을 벌었는데 인구 감소 막아야지. 인구 소멸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국가에 한번 보탬을 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양극화잖아요. 지방에서도 양극화,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서울은 잘 되고 지방은 소멸돼. 이건 너무나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서울에서도 양극화, 서울구에서도 양극화, 지방에서도 양극화, 지방 도시에서도 양극화. 이게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